뭐라고? 3억이 넘는다고? 올케, 이거 올케 명의지만 사실 엄마 돈이잖아. 올케, 증거 있어? 언니, 시댁 돈이면 시댁 거예요. 혹시 언니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엄마가 사실 정신이 온전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 전부터 치매기가 있었던 것 같아. 2주일 안에 답 안 내놓으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갈 거니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 제사상을 차리다가 저는 그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적금 통장.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 발견한 이 통장 안에는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미워했던 그분이 사실은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계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해요. 고마웠어요. 한마디 할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 시댁 식구들 모두 모인 제사날. 저는 이 통장을 꺼내 들고 말할 겁니다.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강수연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주면 첫 제사입니다. 혼자 준비해야 하는 첫 제사. 시누이들은 전화 한 통 없었죠. 남편 민수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도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시어머니 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옷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죠. 국화향이 섞인 비누 냄새.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옷을 꺼내며 눈물이 났어요. 미웠던 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옷장 맨 아래 구석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청가방. 먼지가 쌓여 있었죠.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고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트 몇 권과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수연. 제 본명. 시집와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이름이었죠. 통장 날짜를 봤습니다. 1994년 3월. 제가 시집 온 바로 그 달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적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어요. 30년, 360개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만 1,800만 원. 이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시어머니가 왜 제 명의로 적금을,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얼른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노트는 나중에 보기로 했죠. 가방을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왜 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물었어요. 뭐해? 시어머니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밥은? 곧 차릴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통장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옷장에서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노트 한 권을 펼쳤죠.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다. 조용하고 착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둬야 한다. 또 잃을까봐 무섭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리를 둬야 한다니. 또 잃을까봐 무섭다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4년 4월 2일.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 청소를 했다. 고맙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지혜 생각이 났다.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낫겠다. 지혜. 첫째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오기 2년 전에 돌아가신 분.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분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매일매일 적힌 일기. 그 안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아플 때 걱정하시던 기록. 제가 친정에 갈 때 마음 아파하시던 글. 하지만 단 한 번도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차갑게만 대하셨을까? 왜 단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다음 날 아침 큰 시누이 미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제사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형님.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일날 갈게. 수고가 많아. 엄마 없으니까 이제 좀 편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편하다고요?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편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다시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한테는 시장 간다고 했죠.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3번. 손에 땀이 났죠.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죠. 잔액 확인 부탁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놀란 것 같았죠.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나이든 여자 직원이 왔어요.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뭔가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꼼꼼히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잔액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3억 2,400만 원.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죠. 직원이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틀림없다고.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죠.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3억?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제 명의로 모아주신 돈. 도대체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일기장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0권이 있었어요. 1년에 한 권씩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폈어요. 1994년. 제가 시집 온 해였죠. 5월 7일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약을 사다 주고 싶지만 차갑게 대해야 한다. 마음이 아프다. 지혜처럼 또 떠날까 봐 무섭다. 지혜. 첫째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가슴이 철렁했어요. 7월 20일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왔다. 눈이 빨갛다. 울었나 보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참았다. 나는 나쁜 시어머니다. 그날 기억났습니다. 친정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9월 3일 며느리가 임신했다. 기쁘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대했다.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미안하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축하 한마디 없었죠.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런데 일기장에는 기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매일 2000년 8월 12일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병원비로 고민하는 것 같다. 남편한테도 말 못하는 것 같다. 내일 익명으로 500만 원을 보내야겠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익명으로 500만 원이 입금됐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셨구나. 2005년 10월 4일 손주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며느리가 걱정한다. 모른 척하고 200만 원을 보냈다. 며느리는 내가 보낸 줄 모를 것이다. 맞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였어요. 돈이 부족했죠. 그때도 익명으로 돈이 왔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급히 손으로 닦았어요. 글씨가 번질까봐. 2010년 2월 15일 오늘 며느리 생일이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왜 이럴까?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다. 제 생일.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축하해 주신 적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일기장에는 매년 제 생일마다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미안하다고. 일기장을 한 권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올해가 간다. 건강이 많이 안 좋다. 의사는 오래 못 산다고 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게 너무 후회된다. 통장은 옷장 깊이 숨겨뒀다. 며느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는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혜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또 잃을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딸이었다. 사랑했다. 책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말 한마디 못하셨어요?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 청소할 때 돌아서시던 뒷모습, 제가 아플 때 방문 앞에 놓여있던 죽 한 그릇, 명절 때마다 제 손을 잠깐 잡으셨던 그 따뜻한 온기, 모두 사랑이었구나. 표현하지 못한 사랑.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통장 이야기를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결국 넷째 날 저녁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저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에 땀이 났죠.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찾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장을 집어들었죠. 표지를 펼치더니 눈이 커졌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더니 잔액을 물었어요. 3억 2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통장을 꼭 쥐고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봤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유산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이랑 나눠야 한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만드신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한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며느리 명의로 큰 돈을 숨겨뒀다고, 당장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왔어요. 큰 시누이 미정, 작은 시누이 미선, 그 남편들까지 6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이 제일 먼저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가져다 줬습니다. 확인하더니 동생 미선한테 건넸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숫자를 세더라고요. 3억이 넘네. 큰 시누이 미정이 말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봤죠.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언니, 이거 언니 명이지만 엄마 돈이잖아요. 작은 시누이 미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식들한테 유류분이 있어. 당연히 나눠야지. 큰 시누이 미정도 거들었어요. 교사답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아플 때 간호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나누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증거 있어요? 작은 시누이 미선이 비웃듯 물었죠.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 사람들한테는 명의가 제 이름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언니,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댁 돈이면 시댁 거예요. 작은 시누이 미선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옆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선이 오빠더러 뭐라고 좀 하라고 재촉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죠. 그리고 말했어요. 누나 미정이도 동생 미선이도 어렵다고. 이해하라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함께 산 남편.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 사업도 어렵고, 내들 대학 등록금도. 큰 시누이 미정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듣는 호칭이었죠. 돈이 필요할 때만 형님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상담받아 볼게요. 변호사 친구 있거든요. 작은 시누이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선이 현관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2주일 안에 답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바람이 세게 부나 봐요.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습니다. 30년.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 그동안 저는 착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이었죠.
아니, 처음부터 남이었어요. 시어머니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던 글귀들, 가족들한테 상처받을까봐 두렵다던 문장. 그래서 거리를 두셨던 거구나.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제 명의로만 통장을 만드신 겁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죠. 일기장 30권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시어머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이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만 이 돈을 남기셨는지, 왜 끝까지 비밀로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창밖이 깜깜했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밤이었어요. 스탠드 불빛만 책상을 비추고 있었죠. 밤새워서라도 다 읽을 겁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 통장을 지켜야 하는지를. 일기장을 읽으며 계속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숙 언니. 시어머니가 뭔가 힘들 때마다 전화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이야기도 정숙 언니한테만 하셨나 봐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을까? 안 받으면 어쩌지?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분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정숙 씨이신가요? 저는 박순옥 어머니 며느리예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기다렸어요. 순옥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냐고 물었죠. 된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구형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정숙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국화차였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순옥이가 늘 이 차 마셨어요.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순옥이한테 미안하다고. 살아생전에 며느리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야 했다고. 무슨 진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첫째 며느리 지혜 씨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대요.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매일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요리도 같이 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봤다고 했어요. 정숙 할머니도 부러워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대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7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대요.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눈물도 안 흘리셨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셨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정숙 할머니한테 전화했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하늘이 빼앗아간 것 같다고.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매달 울었대요. 정숙 할머니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사고였다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시집을 왔죠. 시어머니는 다짐하셨대요. 이번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거리를 두겠다고. 그래야 또 잃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차갑게 대하셨어요.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순옥이는 당신을 정말 아꼈어요. 저한테 매달 전화했거든요. 며느리가 감기 걸렸다고. 며느리가 친정 갈 때 눈이 빨갛더라고. 며느리 생일인데 축하 못한다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못했어요. 통장도 결혼 첫날부터 만드셨어요. 저한테 말했거든요. 며느리 명의로 적금 들었다고.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주려고. 30년.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하지만 표현 못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멀리하고. 정숙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맡겼다고 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펼쳤죠? 편지였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리 수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30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모질게 해서 넌 미안하구나. 하지만 사랑했단다. 너무 사랑해서 또 내가 잘못될까? 무서웠단다. 이 통장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니 어느 누구랑도 나누지 말고 우리 며느리 수연이가 행복하게 사는데 꼭 쓰거라.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죠. 며느리, 순옥이 마음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도 당신만큼 힘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끝까지 진심을 숨기셨는지. 정숙 할머니 댁을 나왔습니다. 편지를 가방에 넣고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 계실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사랑에도 여러 모습이 있다는 걸. 가방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게 이 애미의 소원이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죠. 어머님, 사랑해요. 정숙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놓쳤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숨겨두셨던 진짜 이야기들이. 2005년 7월 12일 오늘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울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다. 며느리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익명으로 붙였다. 빚이라도 갚으라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익명으로 1,000만 원이 온 적 있었어요. 누군지 몰랐죠. 시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빼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2008년 3월 2일 며느리 딸이 유학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마음이 아프다. 내일 며느리 통장에 2천만 원 더 넣어야겠다. 딸 유학. 그때 돈이 없어서 포기시켰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더 넣으셨던 거죠.
하지만 제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 9일 며느리가 허리 아파한다. 병원 가라고 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온다. 병원비 명목으로 50만 원 봉투에 넣어 방문 앞에 놓았다. 며느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기억났습니다. 그날 방문 앞에 놓여 있던 봉투. 누가 놓은 건지 몰랐어요. 남편한테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돈이 필요한 것도, 아플 때도 다 아셨던 겁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큰 시누이 미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 줘. 안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계속 읽었어요. 2015년 정월 1일 새해의 아침이다. 며느리가 떡국을 끓였다. 맛있었다. 하지만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다. 2018년 9월 7일 큰딸 미정이가 전화했다. 돈 빌려달라고. 100만 원. 거절했다. 미정이는 화를 내고 끊었다. 며느리 통장을 지켜야 한다.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이한테도 돈을 안 빌려주셨어요. 제 통장을 지키려고. 2020년 4월 15일 큰딸 미정이가 또 전화했다. 이번엔 500만 원. 안 된다고 했다. 미정이가 소리쳤다. 며느리한테만 잘한다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 것은 며느리 것이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딸들한테까지 미움받으면서 제 통장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2021년 10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의사가 1년 남았다고 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이 일기장이라도 읽어줬으면 좋겠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급히 옷소매로 닦았어요. 2023년 1월 5일 마지막이 가까워진다.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며느리가 통장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숙 언니한테 편지 맡겨뒀다. 며느리가 찾아가면 주라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월 6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어요. 며느리, 수연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행복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1시간쯤 그렇게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편지도 함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만에 받았죠. 내일 제사 지내러 오시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돈 이야기는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가족들 다 모이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죠.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사랑을.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다음 날이 제사였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나물 3가지, 생선구이, 잡채 하나하나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작은 시누이 미선, 남편들, 남편까지 5명이 거실에 앉았어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조용히 절을 올렸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절했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상을 물리고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됐어?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일기장과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모두가 쳐다봤죠.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큰 시누이 미정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몇 페이지 넘기더니 동생 미선한테 건넸죠. 2 사람이 빠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면 이해해주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큰 시누이 미정이 일기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작은 시누이 미선도 편지를 다 읽고 접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뭐라도 말해주길.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큰 시누이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며느리를 생각하셨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야? 법적으로 자식들한테도 유료분이 있는 건 알고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이 거들었어요. 언니! 일기장 따위로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일기장이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올케가 돈 욕심에 꾸며낸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꾸며냈다고요? 시어머니의 30년 일기를 제가 꾸며냈다고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이 필적 감정을 받아보자고 말했어요. 정말 엄마가 쓴 건지 확인하자고. 교사답게 조목조목 따지는 목소리였죠. 남편을 봤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어요. 저를 믿어준다고. 시어머니 글씨 맞다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작은 시누이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이게 진짜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우리가 친자식인데 당연히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거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펼쳤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형님과 아가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신 기록이라고, 제 통장 지키려고 하신 거라고 말했어요. 큰 시누이 미정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엄마가 친딸한테도 이렇게 매정했던 증거야. 며느리만 편에 있다는 증거라고. 미선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불공평했어. 우리를 무시한 거라고.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트라우마를, 사랑을. 큰 시누이 미정이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말년에 정신이 온전했는지도 의심스러워. 사실 치매에 기운이 있었어. 시어머니는 치매 없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정정하셨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모욕하지 말라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친엄마를 모욕하는 거라고? 올케, 정말 웃기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산 사람이 누구냐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1년에 몇 번이나 왔냐고, 설날 추석, 그것도 밥 먹으러만 왔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도 바빴다고,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저도 바빴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 했다고 큰 시누이 미정이 소리쳤어요. 그건 올케가 며느리 역할 한 거지. 당연한 건데 올케는 왜 그래? 당연하다고요? 30년이 당연하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똑바로 봤어요. 눈을 피하지 못하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랑 미선이 말도 일리 있어.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고맙긴 한데 별개 문제라고 했습니다. 별개라고요? 30년과 돈이 별개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큰 시누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했어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시어머니 영정을 봤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죠. 나가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미정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망가지 마. 법적으로 해결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눈물이 났어요. 30년.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돈 앞에서는 더더욱.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초라했습니다. 늙고 버림받은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게 어머니 소원이다. 마지막 문장이었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아무한테도 안 줄 거예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찾았어요. 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으니까. 정숙 할머니가 다음날 오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순옥이가 생전에 부탁했던 분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구나.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에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변호사 김동욱 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2년 전부터 상담했던 분이라고 했어요. 통장 이야기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김동욱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이니 완전히 제 것이라고 했어요. 유류분 청구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금은 30년 동안 꾸준히 들어간 거라.
시어머니 사망 직전에 급하게 증여한 게 아니라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들다고 했죠. 가슴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김동욱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가족들이 소송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정신적으로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각오는 돼 있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켜주신 거니까 저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김동욱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법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숙 할머니 댁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큰 시누이 미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오후 시댁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작은 시누이 미선, 남편, 시누이 남편들까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았다고,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어요. 소송 준비 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변호사 상담받았다고 말했어요. 생전 증여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소송하셔도 이길 수 없다고 했죠. 큰 시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특정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절하신 기록이었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큰딸이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며느리 통장을 지켜야 한다고,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된다고. 큰 시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친정어머니 병원비로 고민할 때 시어머니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신 기록이었어요. 읽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병원비를 보내야겠다고, 며느리 통장에서 빼서 익명으로 보냈다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걸.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딸 유학비 걱정할 때 시어머니가 통장에 돈을 더 넣으신 기록. 제가 허리 아플 때 병원비 놓고 가신 기록.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쓰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며느리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행복해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계속 말해야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만을 생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건 사랑이었다고. 첫째 며느리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정숙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혜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통사고로 잃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래서 저한테는 거리를 두셨다는 것, 또 잃을까봐 무서워서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론 저를 딸처럼 아끼셨다고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숙 할머니한테 맡기신 편지.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30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하지만 사랑했다는 말. 통장은 오직 며느리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 누구랑도 나누지 말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쓰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거실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30년 동안 지켜주신 이 돈, 저도 지킬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시겠다면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건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큰 시누이 미정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선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 이제 갈게요. 연락 주실 거면 변호사 통해서 해주세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죠. 옳게. 큰 시누이 미정이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통해서 소송 취하한다고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큰 시누이를 만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지혜 씨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미정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엄마 마음을 너무나 몰랐다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큰 시누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죠. 남편과는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리를 두기로 했죠. 남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주신 돈. 먼저 친정 조카들 대학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씩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 돕는 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나머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었어요. 일기장에 적혀 있었죠. 카페 이름은 순옥이네로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 간판을 달 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꿈을 이뤄드릴게요. 카페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 하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직접 꾸몄으니까.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제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메뉴판에는 국화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차, 제일 잘 나가는 메뉴였죠. 카페를 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화차를 주문했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큰 시누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며느리를 그렇게 아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순 없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큰 시누이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일어서며 카페가 예쁘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라고. 문을 나가는 큰 시누이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다고. 국화차 향이 날 때마다 느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혼자 오셔서 차를 마시고 가셨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하다고, 잘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국화차를 내드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거라고, 표현을 못해도 마음은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며느리한테 먼저 다가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서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정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며 순옥이가 좋아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카페도, 며느리가 행복한 모습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라고. 정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옥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자랑스러워 할 거라고 하셨죠. 그날 밤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 시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58배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인생.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30년 전과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남편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카페는 잘 되냐고. 짧게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가 좋았어요. 밤마다 시어머니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어요. 사랑은 여러 모습이 있다는 것. 표현하지 못해도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카페 창문에 서리가 내렸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서리가 녹으며 글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국화차를 끓여요. 손님을 맞이하죠. 58배 찾은 제 인생.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인생. 행복합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